총회의 단독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총회의 단독 결정 사항.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임명합니다. 예산, 돈 관련된 거, 요거는 단독이죠. 그 다음에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의 투표 허용, 요것도 총회가 하는 거죠. 자, 디귿은 말이 안 돼요. 안전보장의 상임이사국을 어떻게 선출해요? 국제연합 창설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곧 끝까지 돼 있는 건데, 이거 상임이사국 다시 선출하려면은 헌장을 아예 새로 뜯어 고쳐야 돼요. 국제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이건 뭐예요? 이건 누가 해요? 총회 단독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글씨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보리 선출 B자가 없는데 B자가 있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는 정말 안타까운 실수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차 싶은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인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를 썼습니다. 예, 니은입니다. 3번이. 예.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예. 여기는 제대로 고쳤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니은과 리을입니다. 예. 니은과 리을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비상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인에서 뭐 외교적 보호권도 안 나오고 국제형사법, ICC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범죄인 인도도 안 나왔어요. 제일 잘 안 나올 것 같은 것들 중에 국적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ICC라든지 범죄인 인도라든지 이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권규약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사회 문화, 요게 A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게 B규약이죠. 그리고 A규약 플러스 B규약이 있고 B규약에 대한 의정서가 있었죠. 원래. 그렇죠? 그랬었는데 선택 의정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2번 자결권 공통사항 이것도 옳은 질문이었고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자, B규약에서는 국제적으로 통보. 예. 국내적 구제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B규약이 아니고 B규약 선택 의정서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국내적 구제 조치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거칠 것을 요구해요. 거치고 나서 국제적으로 와라. 대신에 개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국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죠.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요. 이게 달랐어요. 이렇게 국제통보제도 또는 국제진정제도, 문제진정제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통보 또는 진정 제출하는 제도가 B규약에만 있고 A규약은 없었는데 A규약 의정서도 2013년 발효화됐습니다. 이 A규약 의정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의 통보제도 또는 진정제도가 인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A규약이든 B규약이든 둘 다 국제진정제 절차 또는 국제통보제도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국내 구제 조치는 꼭 거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승인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이 가책형 같은 문제, 가책형에서는 앞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뒤쪽에 쉬운 문제가 많았어요. 국가 승인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법상 법인격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창설적 효과설. 창설적 효과설의 경우에 등장하는 얘기죠. 선언적 효과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제사회 실행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 국제연합 가입과 회원국 상호 간의 국가 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국제연합에 신생국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이 다 국가 승인을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국제연합 가입을 했지만 남북한은 서로 국가 승인을 안 하는 나라예요. 국내법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나라가 아니죠. 반국가 단체죠. 국제법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의 대다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 둘 다 국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외교관계는 단절했지만 승인의 철회는 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반대의 경우 승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외교 단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승인을 철회해버리면 당연히 외교 단절의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그런데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승인의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것만 좀 특별한 케이스. 네, 틀린 질문이고요.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 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금지 의무가 있죠. 70년 우호관계선언을 통해서 무력 사용으로 수립된 국가, 무력의 위협 사용으로 초래된 영토의 취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주 보던, 여러분 문제집을 통해서 자주 보던 바로 그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외교 면제 부분입니다. 특이한 건 여기서 제3국의 의무가 등장했습니다. 제3국의 의무. 제3국은 어떤 때 등장을 해요? 주로 파견국에 접수국을 가는데 제3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직항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직항으로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경유도 해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을 2번 경유해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2회 경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 주로 나타나는 쟁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제3국은 통과하는 외교사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법원에서의 특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분하고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체류 목적을 불문하지 않죠. 외교관 개인이 프랑스에 가 있는 외교관이 독일에 놀러 갑니다. 휴가를 갔어요. 바캉스를. 그러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철저하게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근본적으로 파견국과 접수국의 문제인데 예외적인 경우 파견국에서 접수국으로 갈 때 또는 접수국에서 파견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경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것 정도입니다.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외교 행랑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된다. 통신문과 행랑에 대해서는 제3국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해서 노무직원은 면제를 받진 않아요. 면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있습니다. 진화는 가게 해야 됩니다.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통과할 자유,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협약 40조에 등장해 있습니다. 40조 2항에 있어요. 40조 1항, 2항. 잠깐만요. 제3국에서 1항, 2항, 요게 3항이죠.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의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에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 사항이에요. 불가항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서 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불가항력이 등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니까요. 제3국이 면제를 보장해줘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은 귀국, 즉 파견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3국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1번 체류 목적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 간 사람한테까지 특권과 면제를 부여해주진 않습니다. 기본 원리적인 얘기였고요. 다음 자위권 문제입니다.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그렇죠. 자위권 급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맞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싸우고 봐야 됩니다. 그럼 개별 국가 판단해야죠.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 즉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공격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즉 자위권 행사를 주장함으로써 국제 위법 행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즉 그런 이익을 받는 국가로서 자위권의 행사 국가가 증명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오일 플랫폼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 의사회의 경제 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 요게 중요합니다. 침범 상태,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죠. 침범 상태에 있으면 어쨌든 무력 공격이 현재 실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실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무력 공격이 실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고작 경제 제재하고 앉아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 자위권, 국가의 자위권은 국가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상 기본권이 있듯이 국가의 자연법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되는 한, 침략이 존재하는 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중단이 되느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이상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들어왔을 때, 개입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개별 국가의 자위권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 그렇죠. 보완됩니다. 국제연합 헌장에서는요, 자위권의 큰 두 가지 요소, 즉 필요성과 비례성이라는 요소를 규정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는 자위권 행사 요건이고요. 이것이 국제연합 헌장상의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요건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죠. 이미 종료된 공격, 무력 공격이 실존하지 않는 겁니다.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거니까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 복구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력 복구는 64년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 70년 우호관계 선언을 통해서 무력 복구는 금지된다는 걸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일방적 선언. 일방적 선언 이거 되게 오랜만에 문제 나왔어요. 적용 원칙, 몇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제법의 기본적인 이념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방적 선언은 명백히 수락했다. 그러면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앞으로 뭐 어느 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허가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명백히 수락했어요. 제3국들이 알았어 안 들어갈게 라고 하면 그 나라들은 안 들어갈 의무가 생기겠죠. 그렇죠? 두 번째, 국가 원수, 정부 수관,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 요새 사람은 뭐예요? 별도의 권한이나 별도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법적 구속력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해 하거나 발표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한 개 국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국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어요. 5개 국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어요. 전체의 국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아닌 실체를 대상으로 뭐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뭐 교전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반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가가 권리 의무를 창출하는 방식은 크게 뭐가 있어요? 관습과 조약이 있겠죠. 관습과 조약, 다시 말하면 합의된 행동들 아니면 여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행동들이 아닌 일방적 선언에 의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은 원칙 5와 원칙 9, 두 번째 질문은 원칙 4, 세 번째는 원칙 6, 네 번째 질문은 원칙 7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뭐 국제 공동체, 특정 국가가 뭐 좀 복수일 수도 있고요. 한 10개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번 가서명입니다. 조약 체결 절차, 뭐 조약의 무효 사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체결 절차 중에 가서명만 나왔어요. 가서명. 가서명만 가지고. 가서명은 조약문의 인증이라든지 뭐 귀속적 동의 표시라든지 이런 데서 등장을 했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조약문의 정본 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정본 인증이 발생하면요 수정이 안 되죠. 그러나 당사국 전원이 동의하면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해서 가서명을 했다? 가서명 인증의 방법에 해당하죠. 그렇죠.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비엔나 협약 12조를 보면요. 조약의 서명에 의해 기속적 동의가 표시되는 조약이 있습니다. 기속적 동의 표시의 방법이 꼭 비준, 또 비준서의 기탁, 뭐 교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명에 의해서도 기속적 동의 표시가 가능한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서 가서명을 조약의 서명의 효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 또는 교섭한 나라 간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을 가서명이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요거는 가서명이 아니라 조건부 서명이었죠. 조건부 서명에 대한 설명이죠. 네, 조건부 서명. 네 번째, 조약문의 가서명은 정본 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간단한 지문이 나오네요. 네, 서명, 가서명 다 정본 인증. 네, 교섭을 해서 조약문을 채택을 하고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인증의 방법으로 가서명이 가능하다. 옳은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할 거 많은 것들을 앞에다 놓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쉬운 걸 뒀어요.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러면 명백히 틀린 거 딱 하나 보였을 때 그걸로 쉽게 들어가요, 사람들이. 네. 18번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보통 국제기구 나오면 UN 많이 나왔죠. 근데 국제기구도 일반론이 등장을 합니다. 복수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자, 모든 국제기구가 자동적으로 국제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기구를 만든 복수국가가 어떤 걸 의도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요. 자, 당사국과 비당사국국 사이에서도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국 사이에서는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비당사국 사이에서는 비당사국과 국제기구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비당사국은 그 국제기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국제기구는 영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사무소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 대표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건 보통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게 아니죠. 예.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협정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국제기구가 성립하는, 그걸 만드는 목적과 기능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갖고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WTO 국제경제에 관한 얘기를 했죠. WTO가 A국이 잘못하니까 전쟁합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됩니다.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는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업무, 그 다음에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 뭐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뭐 직원의 신분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았으면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 또 직무보호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우리나라의 국적법입니다. 국내법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국적은 인적권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인적권할권은 뭐예요?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하는 거니까 국적이 중요하죠. 두 번째, 부모 양계 혈통주의. 옛날에는 아버지만 부계 혈통주의였습니다. 지금은 부계, 모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을 갖지 못한다. 국적은 근본적으로 국내 문제죠. 어지간하면 거의 전속적인 국내 문제가 됩니다. 어지간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네요. 일단.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죠. 부모 양계 혈통주의, 즉 부모의 어떤 그 국적에 통해서 또는 본인이 후천적으로 뭐 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국적을 얻었으면 이 국적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그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변경할 수 있죠. 복수 국적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 포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국적 취득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했을 때 국적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입국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영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도 틀린 질문.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결혼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대한민국 학교에 보내고 한국 국민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의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나요?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즉 국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조국에다가 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 왔는데 자기네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있을라 그러면 뭐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둥, 뭐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둥,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양법 문제입니다. 해양법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 자, 기선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영해 접속수역 나오고요. 그렇죠? 아까 국제해협의 상부 비행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양법이 지금 두 문제 플러스 알파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안국의 접속 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및 군사적 목적에 관할 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자, 연안국의 접속 수역은요, 내수를 포함하지 않죠. 접속 수역은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영해의 외측이죠. 영해의 외측이죠.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이지만 군사적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민사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박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 관할권. 심지어는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요, 연안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뭐 연안국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외국 선박의 선장이라든지 그 국적국 영사에 요청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선박을 정지시키고 안에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범인 체포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영해에서 이렇게 통항을 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내수에 있거나 항구에 정박해 있거나 내수에서 영해로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범인 체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기는 영해항공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비행의 자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영해가 아니라 영공을 개방을 한다는. 예. 영해 상공도 영공이에요. 영해 상공에서 금방 들어오면은 서울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방이에요. 예. 영공은 특별한 조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다자조약이나 양서조약 등을 통해서 국가가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주 일정 부분 통과통항 같은 그런 형태의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을 힘들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기본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런 사고력을 갖추신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수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무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요. 그 개편에 따라서 전공 과목 시험들이 더 비중이 증대될 거라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이는데요. 국제법뿐만 아니라 뭐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주요 전공 과목들, 직렬별 전공 과목들이 마찬가지로 다들 좀 어렵게 출제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위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걸 보시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모두공 로지컬 국제법의 장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